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문예 춘추사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집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입니다. 떠남과 머문, 동경과 향수 속에서 살았던 헤르만 헤세는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했으며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예술을 위해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는 그런 헤세가 들려주는 고향, 자연, 예술에 대한 그의 뜨거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달세뇨는 제3부 나를 움직이는 힘, 인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헤르만 헤세의 그리움이 나를 밀고 간다.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나는 저녁 시간에 진행해 오던 모든 강의를 거절해야만 했다. 오래된 인쇄 글자들과 손으로 쓴 필적 등을 읽느라 눈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꼭 필요한 글 작업이라면 낮에만 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눈이 다시 아파왔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모두 효과가 없자 나는 결국 안과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병원까지의 길은 멀었고 먼지가 일어서 불편했다. 안과의 대기실은 사람들로 넘쳤고 무더웠다. 난 기운이 빠지고 화가 나서 사람들로 꽉 찬 긴 의자 한쪽에 쪼그리고 앉았다. 나처럼 아픈 몸으로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시선을 한번 힐끗 던졌을 뿐이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렇게 만원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일이 고통이었다. 게다가 온갖 종류의 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무방비 상태로 바라본다는 것은 암담한 일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주의를 끈 것은 단 2사람뿐이었는데 한 사람은 이탈리아인이었다. 그는 아마 싸우다가 왼쪽 눈을 다친 것 같았는데 아주 화려한 색깔의 천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건강한 오른쪽 눈은 남쪽 나라 사람 특유의 태평한 시선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근심이나 초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한 사람은 멋진 백발의 신사였다. 그는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없이 평화스럽게 눈을 감은 채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마 과거를 회상하거나 멋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의 주름지고 하얀 수염으로 덮인 얼굴이 환히 빛나고 지속적으로 미미하면서도
섬세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내 눈의 상태에 대해 너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동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머리를 손에 받친 채 그저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의사의 면담실과 진찰실에서는 큰 소리로 묻는 소리와 부드럽게 위로하는 소리, 이따금 반쯤 억눌린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지루해진 나는 다시 위쪽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을 좀 움직여 펴려고 했다. 그때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사내 아이가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곧 그 아이의 붉고 부어오른 눈이 아무런 감각 없이 허공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아이는 얼굴이 상해 있었지만 그 점을 빼고는 귀엽고 건강해 보였다. 그 아이는 잘생겼고 또 힘돋게 있어 보였다. 나의 소년 시절이 생각났고 빛과 태양, 숲과 초원, 고향의 산들 사이로 이리저리 떠돌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삶에서 유일하게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시절이 생각났던 것이다. 산과 들판, 나무와 강물에 대해 내가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우정도 생각났다. 그제야 놀라운 점을 깨달았다. 내가 여태껏 간직했던 순수하고 진실하며 귀중한 기쁨들은 예외 없이 모두 내 눈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음을. 이 느낌은 너무도 생생해서 나는 어서 그곳에서 뛰쳐나가 교회 어디론가 가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잔디에 털썩 눕고 싶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소녀는 거의 장님이 된 지경이라니. 난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사내 아이의 귀여운 얼굴과 다쳐서 붉어진 가여운 그의 눈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었다. 아이의 눈에서는 줄곧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이 흐를 때마다 매번 참을성 있게 좀 수줍은 동작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1시간 이상이 지났다. 병원의 이웃집 때문에 생긴 커다란 그림자가 우리가 앉아있는 대기실 위에 유리 지붕을 지나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채광창으로 들어온 태양 광선이 우리 머리 위에 넓게 내리비쳤다. 그 사내 아이의 손과 무릎에 햇빛이 닿자 그 아이는 흠칫 놀라 움찔거렸다. 그건 햇빛이란다.
내가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머리를 위로 젖혔다가 위로 향한 얼굴을 천천히 앞쪽으로 햇빛이 그의 눈에 닿을 때까지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 위가 잠깐 움찔거렸다. 얼굴 전체 위로 가벼운 통증이 일고 부드러운 소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 그 아이의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작고 어린 입이 벌어졌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일이었다. 그런 다음 그 작은 사내 아이는 다시 벤치에 물러앉았다. 천천히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눈물을 다시 닦아내면서 아까처럼 조용히. 바로 그때 간호사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 그 순간 내가 느끼던 모든 불쾌감과 불친절함도 말끔히 사라졌다. 햇빛이 그 상처 입은 작은 생명체 위에 내리비치던 그 순간은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기억으로 남았다. 인간의 위대함. 우리들의 마음은 원초적인 것, 영혼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애정을 가득 간직하고 기꺼이 다가간다. 마음은 파도 치는 듯한 박자로 움직이며 바람으로 호흡하고 구름과 새들과 더불어 날아오른다. 그리고 빛과 색채와 음향의 아름다움에 대해 애정과 감사를 느낀다. 마음은 그것들에게 속해 있음을, 그것들과 친숙한 관계에 있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영원한 지상으로부터 또는 영원한 하늘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위대한 것이 하찮은 것에게 던지는 눈길, 노인이 아이에게, 지속적인 것이 무상한 것에게 던지는 저 무덤덤하고 반쯤 조소적인 눈길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자만에 차 있든 겸허한 마음이든 아니면 우쭐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든 간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자연에 언어를 부여하려고 한다. 영원한 것에 시간성과 유한성을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의 하찮음과 유한성을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우쭐하다가도 동시에 절망에 차게 된다. 가장 변절을 잘하지만 사랑할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장 젊지만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 가장 많이 잃고 가장 많은 고뇌를 느낄 수 있는 돼지의 아들인 인간이 있다. 그러나 보라, 우리의 무력함은 깨지고 우리는 더 이상 왜소하지도 반항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들의 위대함으로 맞선다. 자연의 지속성에 대항해서 우리들의 변화를 내세우며 자연의 침묵 앞에 우리들의 언어를 내세운다. 또한 영원해 보이는 자연 앞에 죽음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내세운다. 자연의 무관심 앞에 사랑할 수 있고 고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내세운다. 낙원의 발견.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자연의 매력이 그들 마음에 점점 크게 다가오고 그것에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외출을 할 때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기쁨을 느끼면서도 목초지를 마구 짓밟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많은 꽃들과 가지를 꺾는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금세 내던져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 시들 때까지 방치한다. 이것이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날씨가 쾌청한 일요일이 되면 자신들이 자연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자연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들은 사실 자연을 향해 착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은 자연의 왕관이기 때문이라나. 그래, 왕관일지 모른다. 나는 점점 더 탐욕스럽게 사물들의 심연을 들여다본다. 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이 무수한 소리를 내면서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시냇물들이 협곡을 통해 쏴쏴 줄기차게 흐르며 내는 소리도 들린다. 나직하고 고요한 강물들이 너른 평야를 지나 흘러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리들이 신의 언어인 것을 알았다. 이 내밀하고도 원초적이며 아름다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낙원을 다시 발견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제 나는 자연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마치 외국어를 말하는 친구이자 여행의 동반자에게 귀를 기울이듯이 자연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우울함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삶의 깊이가 달라졌다. 나의 눈과 귀는 예리해졌고 소리가 내는 섬세한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모든 생명이 들려주는 박동 소리를 점차 더 가까이, 더 명료하게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시인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할 재능을 갖게 되기를 갈망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가까이 다가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러움이 정화되어 오직 순수함만 가득했던 유년 시절에 느낀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한때 그것은 소망이고 꿈이었다. 그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어떤 사물도 결코 무관심한 눈으로 혹은 경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 우주의 리듬.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형식과 의식을 바꾼다. 그러면서도 늘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우주의 리듬 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만약에 불안한 시대가 인간을 다시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다면 겉으로는 만족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노예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오늘날 아주 해방되어 보이는 것 같은 인간이 사실은 돈과 기계에 얽매인 의지 없는 노예이듯이 풀베는 사람의 죽음. 갑자기 한여름이 시작되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던 몇 주 동안 쑥쑥 자라 포동포동 살이 쪘던 녹색의 밀밭은 햇볕을 보고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들판마다 붉은색 양귀비꽃이 풍성하다. 국도에는 먼지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어두워진 숲에서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무더위에 지친 듯한 목소리로 울어대고 있었다. 풀이 높게 자란 초원에는 데이지와 가시완두꽃, 셀비어, 채꽃들이 한데 섞여 흔들거렸다. 만물이 화려하고 거침없이 자라 성숙한 모습을 뽐내다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열병을 앓듯 소모적인 힘을 마지막으로 내뿜고 있었다. 저녁 무렵에는 마을 여기저기서 경쾌하면서도 무자비한 경고의 목소리를 담은 낫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타오르듯이 무더운 어느 날 오후, 난 어둡게 솟아오른 숲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어슬렁거리며 국도 위를 걸어갔다. 마른 풀이 자란 초원에서 짙은 향기가 흘러왔다. 나는 이삭이 자라 은빛으로 살랑거리는 들판을 지나갔다.
말라버린 웅덩이 안에서 갈색과 녹황색을 띤 도마뱀들이 뛰놀고 있었다. 크고 긴 다리를 가진 딱정벌레들이 수줍은 듯 옆으로 뒤뚱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그 사이로 발 없는 도마뱀들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지나갔다. 초원 위로는 뜨거운 태양열에 이글거리는 공기가 흐늘거렸다. 후텁지근하고 파란 하늘 가장자리에는 작고 조밀하게 뭉쳐진 은백색의 뭉게구름들이 움직이지도 않은 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어느덧 숲의 가장자리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농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낫을 하나 메고 건초를 베러 가는 중이었다. 이웃 중에 한 명인 그는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으며 엷은 금발머리에 몸집이 굵었다. 난 이따금 그와 함께 들판길을 걸어가거나 일이 끝난 저녁이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잡담을 나누곤 했었다. 그는 밀짚 모자를 뒤로 젖혀 굵고 짧은 머리카락 위에 덮어쓰고 있었다. 입에는 긴 풀줄기 하나를 물어 씹고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땀방울들이 그의 갈색 얼굴 위로 뚜렷이 지나고 있었다. 또 산책을 나가시오? 그 남자는 놀리는 듯한 눈길을 주며 물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서요. 나는 대꾸했다. 그래요. 특히 할 일이 많을 땐 말이죠. 나는 그 농부의 힘이 넘치는 넓은 갈색 어깨와 근심 없어 보이는 표정이 부러웠다. 그 힘으로 그는 자기의 낫을 어깨 위에 걸치고 있었다. 먼지 속의 더위를 헤치며 걸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어서 난 숲속에 좀 쉴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농부에게 걷는 일쯤이야 노는 것과 다름없었다. 진짜 일은 그 뒤에야 올 것이었다. 오늘은 할 일이 없나요? 내가 물었다. 웬걸요. 우리 집 검종소가 밤중에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소는 건강한가요? 네, 그럭저럭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온 식구가 밤새 외양간에 있었고 저도 잠 한숨 못 잤으니까요. 그래도 송아지가 건강하면 다행이겠죠. 문제될 건 없어요. 늘 그래야 하듯이 말이죠.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제 산책을 가시겠군요. 그래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난 그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그는 논밭과 초원 사이에 들판 안쪽으로 걸어갔다. 건장한 그의 몸집은 강인해 보였고 피로에 젖은 기색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높이 자란 풀들이 그의 무릎을 스쳐갔다. 그의 어깨 위에 걸친 낫이 공중에서 하얗게 번쩍거렸다. 나는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축축한 냄새를 풍기며
나를 받아주는 숲의 그늘 안에 도착했다. 타는 불꽃 같은 가지들 사이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내가 걸어가는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이끼가 기분 좋게 펼쳐져 있었다. 젓갈색의 나비들이 높은 꽃가지들 위에서 날개를 내려놓고 쉬고 있었고, 작은 황갈색의 야생 벌들은 빠르고 곧은 날갯짓을 하면서 부드럽고 그늘진 공기 속으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잠시 쉬기 위해 무성한 덤불 발치에 조용한 장소에 앉았다. 그러고는 흐린 여명이 비치는 숲속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삶들을 관찰했다. 파리들과 나비들을 바라보면서 그늘 밑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호주머니에서 낡고 낡은 작은 책을 꺼내 천천히 넘기면서 그 안에 있는 오래된 민요 가사들을 읽어나갔다. 자연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다. 여름의 신선함을 맛보거나 공기를 들이마시는 이들은 그것을 매우 사랑했고, 나도 종종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사실 방 안에서 읽는 책보다는 숲속에서 읽는 책이 더 멋지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래된 노래책들과 민속 동화들도 그런 책에 속한다. 책을 읽을 때마다 늘 노랫소리로 변해버리는 단순한 식구인데도 숲의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과 보슬거리는 바람의 소리를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잘 견뎌낸다. 나는 또 풀베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노래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꽃들과 식물들이 활짝 핀 들판 위로 걸어가는 위대한 모습을 봤다. 그의 서늘한 낯질이 살아있는 풀들 사이로 엄격하면서도 진지하게 스쳐가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시들이 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박자를 맞춰가며 함께 미소 짓고 흥얼거릴 수 있는 시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 풀베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노래는 진지하고 서글프고 쓰라리고 경직된 것이지만 잔인하진 않았다. 그 노래는 마치 슬픔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듯이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듣기 좋았다. 여름철의 숲속을 어슬렁거리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고 다시 돌아다니곤 하다 보면 몇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이미 오후도 절반쯤 지난 후에 난 집으로 돌아가려고 숲을 떠나 아까 왔던 길로 들어섰다. 태양과 건초 냄새가 내 쪽으로 강하게 풍겨왔다. 이웃 마을에서 5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려왔다. 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고는 앞서가는 건초 마차를 한 대 따라잡았다. 말들 곁에 한 남자가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마차 앞쪽에 앉아 있었다. 마차 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머리는 붉은 천으로 덮여 있고 두 다리만 삐죽 나와 있었다. 세상 편하게 자고 있군요. 지나가던 내가 소리쳤다. 앞으로 그가 잠에서 깨어날 일은 없을 거요. 마차를 끌고 가는 남자가 말들을 멈춰 세웠다. 나는 누워있는 남자를 덮고 있는 천을 잡아챘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늘 쾌활했던 그 이웃집 남자였다. 그의 가슴에다 손을 대어보니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그늘을 띠고 있었다. 내가 앞서갈까요? 난 마차를 모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아내도 벌써 알고 있습니다. 난 그 마차 뒤를 따라갔다. 햇빛이 가득 빛나는 들판과 꽃들이 가득 핀 초원을 지났다. 나는 푸른색을 띠고 있는 저 먼 호수로 눈길을 돌렸다가 말없이 누워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가 누워있는 마차 바닥 옆에는 아까 어깨에 메고 가던 낫이 놓여 있었다. 그는 건초를 베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동행한 사람들도 더 이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다. 고개를 숙인 여인들과 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마차의 대열에 가세했다. 두 번쯤 굽이진 긴 마을길을 따라 사람들의 조용한 행렬이 이어졌다. 그 죽은 남자의 집에 이르자 그의 아내가 맞아주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놀란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온 마을이 침묵을 지켰다. 다음 날은 죽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갔다. 별다른 동요나 감동은 없었으나 저마다 슬픈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변화는 이곳처럼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낫으로 풀베는 자의 걸음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 죽음의 신이 그처럼 작은 마을을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매일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도시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만약 사신이 찾아오면 외경심을 가지고 그를 영접한다. 어제 그의 장례를 치렀다. 그의 집 앞에 관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누구나 그 남자의 시신 위에 성수를 뿌려줬다.
화환을 가져온 사람은 그것을 관 위에 놓거나 밖에서 대기하는 연구차 위에다 걸었다. 그런 다음 관이 연구차 위로 들어 올려졌다. 작은 교회에서 종이 울려 퍼지자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이 무덤으로 가는 멀고 조용한 길을 동행하여 걸어갔다. 우리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는 목사도 없고 교회 묘지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그 죽은 남자를 이웃 마을로 데려갔다. 우리들은 길 양옆 두 줄로 늘어서서 다른 사람들 뒤를 따라 걸어갔다. 앞에는 남자들이, 뒤에는 여자들이 따라갔다. 이따금 누군가가 기도 소리를 내었다. 그러면 모두가 거칠고 느린 목소리로 그 소리를 따라서 기도하듯이 장단을 맞추었다. 그렇게 우리는 햇빛이 반짝이는 호수를 지나고 포도밭을 지나서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들판을 지나고 드넓은 초원을 지나서 교회가 있는 마을로 그 죽은 남자를 데려갔다. 그 다음 우리는 오래됐지만 훌륭한 교회 묘지 위에 서 있었다. 그 회색 담장 너머로 멀리 호수와 섬과 이어진 산들이 보였다. 목사는 축복의 기도를 드렸고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이어졌다. 우리는 갓 파놓은 무덤 속에 흙과 나뭇잎을 던져 넣었다.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던 아름다운 여름의 대지가 무관심한 듯 평화롭게만 느껴졌다. 모두가 무덤을 향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안 나는 몽롱해진 상태에서 눈길을 들어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우울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문상객들 너머 저쪽에 한 농부의 아름다운 아낙네의 머리가 솟아나와 있는 게 보였다. 그녀의 눈은 투명했고 얼굴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호수와 포도밭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슬퍼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입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검은 머리는 드높은 하늘과 날카로우면서도 대담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풍경의 잔재 앞에서 예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지구상에 인구가 넘친다는 사실이 여기서처럼 불쾌하게 다가오는 곳은 없다. 부활절이 가까워지자 이곳에는 마치 무수한 벌레들처럼 이방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작은 루가노시를 돌아다니는 주민의 4분의 1은 베를린에서 온 사람들이며 3분의 1은 취리히에서 5분의 1은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에서 온 사람들이다. 1제곱미터 안에 약 10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여 질식할 듯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곳에 도착하는 급행 열차마다 500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승객들을 싣고 온다. 그들은 물론 예절을 아는 사람들이며 아주 적은 것에도 만족한다. 욕조 하나에 세 사람이 쪼그리고 잠을 자거나 한 그루 사과나무 가지 위에 매달려서 구경하는 것도 만족한다. 자동차로 먼 길을 달리느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마워하는 것은 예사이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 위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피어나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신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루가노 시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가시돋친 절망으로 담을 둘러놨다. 물론 그 장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햇빛 아래에 드러나 있었고 그 사이로는 작은 길들이 나 있었는데 말이다. 이곳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교육을 잘 받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다. 고마워할 줄도 알고 한없이 겸손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동차를 끌고 와서 서로의 영역을 마음대로 드나든다. 빈 잠자리 하나를 발견하려고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을 차를 몰며 헤매고 다니지만 물론 헛수고다. 그들은 술집 웨이터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태생 지역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으며 경탄에 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웨이터들과 이탈리아어로 대화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곳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매력적이고 황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매년 이곳을 찾아올 때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중부 유럽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낙원으로 여겨지는 지역 중 하나를 마치 베를린의 외곽 지역처럼 흉측하게 변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마다 그런 사람들이 타고 오는 자동차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호텔은 더욱 만원이 되어간다. 그리고 목초지를 마음대로 밟고 다니는 여행객들의 홍수를 피해 그 지방의 마지막으로 남은 마음씨 좋은 늙은 농부까지도 철망을 두른다. 그리고 이곳에 이어 다른 목초지에는 건축물이 세워진다. 조용했던 숲 가장자리는 사라지고 이어 다른 숲의 가장자리들도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철책으로 둘러싸이고 목초지는 사라져간다. 돈, 산업, 기술로 대변되는 현대 정신이 얼마 전만 해도 매혹적이던 이곳의 풍경들을 정복해버렸다. 그리고 우리들의 오랜 친구들, 이곳의 풍경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까지도 불편한 구식 물건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중앙에서 구석벽으로 밀려나고 뿌리가 뽑히고 말았다. 우리들 가운데 끝까지 이곳을 지키려는 사람은 아마도 태생지방의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밤나무에 목을 매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지방에는 아직도 이따금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말하자면 이 나라에는 아직도 티푸스병이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는 소리인데, 지난해에 태색마을에 살던 내 친구 한 명과 그의 아내도 그 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루가노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4월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해마다 비가 내린다. 여름엔 너무 무더워서 참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아름다운 4월이 다가올 것이므로 즐겁기만 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한쪽 눈을 감는다. 때로는 두 눈 다 감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집의 문들을 잘 닫아놓는다. 그렇게 닫아놓은 덧문 뒤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매일같이 우리들이 사는 모든 마을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그 이방인들은 과거에 정말로 아름다웠던 풍경의 잔재 앞에 서서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명상에 잠긴다. 이 지상 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어디를 돌아봐도 새로운 집들, 새로운 호텔들, 새로운 기차역들이 세워져 있다.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고 도처에 고층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래서 지상 위에서 1시간 정도만 산책을 해도 사람들 무리와 부딪히지 않기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심지어 오지 중에 오지로 손꼽히는 고비 사막과 투르키스탄에서조차도 선한 마음. 사람들은 선한 마음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몇 시간 되지 않는 동안에도 자연보다 운명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는 눈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따금 음울하고 어둡고 심오한 감정이 침묵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한순간이나마 신이 될 수 있다. 즉, 손을 내밀어 명령을 하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창조해낸다. 만들어진 사물들은 일단 완성되면 우리가 없어도 계속 존재한다. 우리는 음과 단어, 그리고 다른 부서지기 쉬운 하찮은 사물들에서 유의의 도구들을 만들어낸다. 그것들은 의미를 띠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좋은 지혜와 노래들이며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란한 유의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오래 지속된다. 우리들은 가슴 속에 신을 간직할 수 있다. 만약 이따금 우리들의 내면이 그 신으로 충만하면 그 신은 우리들의 눈과 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또
그를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부터 멀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연을 능가하도록 만들고 가르칠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일도 낙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